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괴팍스러운 지적 호기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 네, 여러분 때문에 방송 역사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주제를 언더스탠딩이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까지는 아니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매우 대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있는 수학 이야기. 수학에 대해서. 참 수학하면 진짜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대체로는 그냥 빠른 포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뭐 하는 몇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수학 사실은 AI 시대가 요즘 됐으니까 뭐 영어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 영어도 안 할 거 수학도 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국어는 원래 잘하니까. 국어는 그냥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영수를 다 안 해도 되는 시절이 오고 있는 거죠. 수학만 네. 포기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 수학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수학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른들도 내가 선생님이 하래서 하긴 했는데 수학 잘했던 분들도 네. 왜 했는지도 몰라. 내 진짜 수학 잘했다. 근데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제 중학생 딸을 제가 수학 좀 가르쳐봤거든요. 예. 맨날 그거 물어봐요. 왜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냐? 되냐? 너 지금 쓰는 게 있냐? 네. 없다. 시험에 나온다 근데. 그래서 저는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저희 아이들에게 받은 후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원래 인생은 그때그때 그냥 숙제가 주어지는 거야. 그거를 그냥 열심히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사회에 나가면 진짜 황당한 숙제들이 주어진다. 그거보단 낫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 지금 너에게는 수학이라는 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설득이 안 됐죠? 사실 쓸데없는 걸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참 설득이 안 되는 얘기여서 오늘은 진짜 AI 시대에 진짜 수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왜 그런지 좀 안 하면 안 되는지. 네. 수학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실 교수님을 모실 거고요. 예. 이 프로는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전 국민이 배워야 되냐는 질문을 꼭 할 겁니다. 그 질문 꼭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고등과학원의 김상현 교수님 만납니다. 예. 말씀드렸던 고등과학원의 김상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왠지 수학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 풍모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수학이 참 어렵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학을 잘하실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예. 네. 와, 고등과학원 수학부 교수님. 그러면 연구실에서 계속 수학을 하십니까, 교수님은? 뭐 장소는 계속 바꿔가면서 연구를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는 건 맞습니다. 수학으로? 예. 수학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학을 증명을 뭐 하시는 걸 주로 하십니까? 난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단계가 있죠. 물론 문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뭔가 재미있는 문제. 문제를 찾아요? 예. 여러 번 못 남들이 풀겠지. 안 했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나마 쉬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와. 그런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되고 수학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와. 킬러 문항. 그냥 여쭙고 싶은 게 많았어. 고등과학원이라고 하는 건 그 기초학문, 순수학문을 나라 돈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곳 이런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만든 맞습니다. 그죠? 와. 강의도 하십니까? 아니면 연구만 하십니까? 강의는 제가 가끔씩은 하는데요. 네. 우리 고등과학원 교수들한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요구되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후학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연구 그룹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제가 자원해서 강의를 종종 하긴 합니다. 보통 과학자들이나 뭐 순수학문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하려면 어딘가에서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그 돈으로 연구를 하고 뭐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나라에서 줄 테니 정말 연구만 하세요 하는 분들만 모은 곳이에요? 그렇죠. 저희 이따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수학이 중요하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학이 중요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특히 사기업 같은 곳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한테도 사실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 미스테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오늘 나온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수학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라고 하는 거지.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뭐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수학 공부 좀 해주십시오. 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더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즘 뭐 수학이 왜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예.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죠. 네 AI 시대에 그것도 더 중요해졌습니까? 이제는 그럼? AI한테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될 테니까 지금까지 했던 공부를 이제 슬슬 줄여야 될 시점에서 수학은 더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 AI의 발전이 눈부신 건 사실이죠. 네. 사실 제가 조금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네. 예. 계산 능력과 AI의 발전이 요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네. 증가되고 있죠. 예. 제가 수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5000대 200경. 혹시 뭡니까? 무슨 수인지 5000대 감이 오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엄청나게 숫자인데. 많죠. 네. 이게 5000이라는 거는 1940년대 처음 만들어진 ENIAC이라는 첫 슈퍼컴퓨터 컴퓨터. 연산 속도입니다. 예. 1초에 5000번을 연산했어요. 뭐 계산을 한 거죠. 그때도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에 이제 엄청난 응용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나온 오로라라는 슈퍼컴퓨터는 네. 1초에 200경 와. 엑사플랍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200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경이 1 엑사플랍이고 이거는 2 엑사플랍 속도가 나오는 그런 그게 단위예요? 슈퍼컴퓨터가 단위예요. 예. 그러니까 200경 회예요. 200경 회. 근데 200경이라고 하면 공이 너무 많잖아요. 예. 조보다도 10,000배보다도 1,000,000배가 큰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예. 그런 것들도 회당 이제 1조 회 연산을 해요. 뭐 150g밖에 안 되잖아요. 최초의 컴퓨터는 30톤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죠. 계산 능력 자체가 발전이 됐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는 AI에 대한 이 계산 능력에 힘입어서 AI 테크놀로지가 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예. 뭐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런 알파고 2016년이던가요? 네. 그때 딥러닝 심층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을 가져왔는데 물론 이런 엄청난 계산 능력에 기반해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테크놀로지죠. 요즘엔 챗 GPT라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 많이 쓰고 있죠. 우리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검색보다는 챗 GPT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예. 뭐 당장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 슬라이드를 준비할 때 뭐 AI의 지난 10년간의 발전 상황을 요약해줘 방송용으로 그럼 아주 멋지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런 식으로도 챗GPT 그 뭐 매개 변수 그런 것들을 비교해봐도 뭐 100만 배 이상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의 지성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까?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 GPT-4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하고 있죠. 예. 세상에 알려진 거의 모든 책과 또 웹문서들 그런 것들의 입력을 받아서 독서량이 인간의 평생의 100만 배 이상이라고 그래요. 예. 사실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읽는 사람 기준으로 100만 배지 요즘처럼 뭐 하루에 독서 시간이 뭐 30분도 안 되는 그런 보통 사람에 비하면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응용이 너무 많아요. 예. 뭐 기상 예보, 신약 개발, 뭐 이뿐 아니라 뭐 신소재를 개발한다든지 예. 항공기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AI가 많이 대신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수학 연구에서도 AI가 새로운 어떤 정리를 발견해주기도 하고 그럴 때 과연 우리의 지성의 위치는 무엇인지 인간의 위치가 남아있을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AI 시대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질문이죠. 말씀하셨던 그런 수학의 위치가 과연 남아있을지 그렇습니다. 저 다 저걸로 이제 하니까 AI가 다 하니까 아니면 인간의 지성은 필요 없어질지 소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수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인간의 지성이 어쩌면은 점점 퇴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벌써 우리는 이제 친구들 휴대폰 번호 못 외우기 시작했죠. 네. 예. 지도 보는 능력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럴 때 과연 인간의 지성의 위치가 있을지. 특히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1월 18일 네이처 논문인데요. 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이제 AI가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라는 거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1950년대 시작된 국제적인 수학 경시 대회예요. 고등학생 혹은 그 이하 학생들이 국가별로 6명이 모여가지고 6명씩 뽑아가지고 경쟁을 시켜요. 1년에 한 번 있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6문제를 이틀 동안 푸는데 총 9시간. 그러니까 4시간 반씩 이틀에 나눠서 6문제를 풀게 시켜요. 그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사실 그 오랜 기간 트레이닝을 받은 학생들만이 풀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들고 가서 뭐 가장 좋은 대학교, 뭐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한테 주고 풀어봐라 그러면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못 풀어요. 뭐 사실 뭐 몇 주가 걸려도 못 푸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AI가 그 6문제 중에 2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문제 중에 그 2문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야가 있거든요. 뭐 대수, 정수, 조합 그런 것들이 있고 고전 기하에서 항상 6문제 중에 2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 2문제를 AI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수준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사실 많은 수학자들이 수학은 워낙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영향력이 미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6문제 중에 2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2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나머지를 못 푼다는 얘기 아니라 나머지 문제는 아직 연구를 좀 덜 한 거고요. 2문제를 완벽하게 풀기 시작한 거의 완벽하게 풀기 시작한 거죠. 바둑도 뭐 AI가 이긴 사실, 세상인데요. 그렇죠. 바둑도 굉장히 오래 남았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뜻밖의 풀었고 수학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약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게 6문제 중에 2문제가 약간 특별한 수학에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해요. 그 2문제는 사실은 기계가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기계가 풀 수 있다고 수학자들이 말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가 있으면 기계가 풀 수 있다. 그 정도의 이해였죠. 요건 계산만 열심히 하면 풀 수 있어. 그런 문제였나 보죠. 그런 거였는데 AI가 나오면서 실제로 그냥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뭐 합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72시간 정도로 주어지긴 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그전에는 계산하면 풀 수 있지만 그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뭐 우주의 역사보다 길 수도 있어.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는 진짜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일일이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따라와서 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또 기계가 풀 수 있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뭐 그 풀이의 길이가 또 뭐 지구의 넓이보다 넓을 수도 있어. 뭐 그렇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지만 이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무엇과 무엇의 정리를 조합하면 무엇이 나오고 또 무엇을 증명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깔끔하게 해준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가정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재미있는 문제를 만들어봐 하면은 이 AI 알파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알파고 팀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알파 지오메트리라는 이 프로그램이 합리적인 수학 문제, 기하 문제 1억 개를 만들었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리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뭐 교수나 학생도 1억 개의 문제를 풀었을 일 없거든요. 저도 2013-14년도에 IMO 한국팀 트레이닝에 관여를 했었는데 뭐 푼다고 해도 우리들이 하루에 풀 수 있는 문제가 10개도 안 돼요. 뭐 10개보다 훨씬 부족하죠. 근데 이 알파 지오메트리는 거의 완벽하게 1억 개의 문제를 만들고 풀고 그 증명까지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수학의 위치가 어떻게 남을지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 하죠. 저는 사실 오늘 많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답보다는 미스테리에 가깝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나온 면이 커요. 그래서 결국 질문은 수학이 혹은 컴퓨터가 우리의 지성을 완전하게 대체하게 되는 날이 올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죠. 근데 왠지 그 질문에는 그 말은 인간이
컴퓨터 인공지능보다 그래도 수학을 잘하는 영역이라는 게 남아 있을 거냐? 예. 아니면 곧 다 따라잡혀서 이제 바둑 둘 때 허탈하잖아요. 알파고가 이겼는데 뭐 우리끼리 해서 1등 뽑아봐야 뭐해? 이런 느낌 이 될 거냐? 예, 예. 바둑도 졌는데 뭐 결국은 다 뭐 예.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바둑을 이제 인간보다 컴퓨터가 잘 두긴 하죠. 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인공지능을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면 예. 이제는 인간보다 일 못하는 기계는 없잖아요. 예. 다 인간이 땅 파고 인간이 뭐 하고 했던 걸 다 이제 기계로 대체하고 예. 인간은 그런 일 안 하고 이제 입만 나불거리고 부리게만 이제 머리가 하는데. 요거잖아요. 예, 예, 예. 결국 뭐 수학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알파고가 사실 굉장히 좋은 예 혹은 유추일 수가 있는데요. 알파고가 이제 사람보다 바둑을 잘 두죠.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바둑 산업이 없어지나요? 아니면은 바둑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런 활동이 된 건가요? 이전에 비해서? 그건 그런 건 아닌데. 아닙니다. 원래 바둑은 그 자체가 그냥 의미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정도로 계속 남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바둑을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재밌겠죠. 그러니까 재미는 누가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음. AI가 뭐 모든 게임을 사람보다 잘하겠죠. 결국 당연히 예. 무슨 뭐 블락사키도 그렇고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결국 수학이라는 것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긴 했는데 예. 결국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 대신 이해해 주는 건 우리한테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없죠. 그 우리는 즐거움은 거기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예. 앞으로도 그냥 수학이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분들은 꾸준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 돈으로 수학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 결과물로서 뭔가 국민 전체를 위한 썸띵을 하기 위해서 야 이거는 김상현 교수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 세금 좀 내세요. 김상현 교수님 이걸로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시고 수학만 해주세요 하면서 세금을 쓰는데 앞으로는 그걸 인공지능에다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 거라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뭐 집에서 숨쉬풀이로 수학도 하시고요.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예 혹시 뭐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거기도 한데 예. 그래서 나라 돈을 주면서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혹은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는 거죠. 예. 그 기여하는 부분이 우리가 열심히 증명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그 한 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혹은 예. 뭐 리만 가설, 뭐 포안카레 추측 그런 식으로 정리 한 줄이 우리의 결과물이 아닌 거죠. 그럼요. 사실 만약 그런 게 우리의 결과물이라면은 대부분의 수학자는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의 수학사를 뒤져 보면은 수학사에 이렇게 한 줄 끼워 넣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거든요. 가우스, 그렇죠. 오일러, 맞아요. 뭐 유클리드 예. 대부분의 피타고라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결과들은 수학사에 한 줄 껴넣을 수조차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거기에도 약간 미스테리는 있어요. 어떤 기여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한 줄짜리 증명, 한 줄짜리 결과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학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문제없이 굴러가도록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 예. 그것이 사람들의 결국 사람들의 두뇌 활동 혹은 심리 활동이 사람들이 수학을 통해서 사회에 무언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컴퓨터가 대신 풀어줬어라고 스위치를 올려서 컴퓨터 대신 풀어줬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사람의 어떤 두뇌 활동, 브레인 액티비티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 말은 이렇게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수학이 만약에 없으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추상적인 사고를 사람들이 하죠.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걸 학생들도 교육을 받잖아요. 예. 그게 뭔가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럼 수학이 없다고 해서 예. 그런 추상화의 능력이라든가 예. 계산의 능력이나 그런 뇌로 굴리는 방식이 꼭 수학으로만 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수학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바보가 되느냐? 그 질문에 아닙니다. 수학 교육을 받아야지만 반드시 어떤
특성이 좋아집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예. 이건 반드시 꼭 필요한 거지. 뭐 수학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대신 퍼즐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너무 무리한 질문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뭐 예. 굉장히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퍼즐로 해도 되죠. 예. 네. 그런데 과연 더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인류의 역사에서 아직 그렇게 잘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수학을 우리가 어떤 제가 예전에 19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카이저라는 수학자가 쓴 예. 어떤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수학에는 확실히 미스테리어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리만 가설 한 줄, 뭐 포앙카레 추측 한 줄, 그런 것들을 1000페이지, 3000페이지에 걸쳐서 증명을 했다고 한들 예. 증명하기 전날에 비해서 증명한 다음 날이 뭐 달라진 게 있느냐?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예. 기후 위기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많죠. 뭐 기아 뭐 하여튼 그러한 일들에 비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명시적으로 찾아낼 수는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없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라고 이 카이저라는 수학자가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그 에세이에서. 예. 수학이 없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 예. 일단 모든 금융이 무너지겠죠. 물론 여기서 제가 경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예. 모든 금융이 무너질 거고 또 공학 많은 공학 그렇죠. 연구 예. 뭐 전자공학 혹은 AI 혹은 항공 디자인 혹은 많은 학문들 통계학 그럼 그러한 것들은 수학적인 연구가 아니라 수학 연구예요. 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뭐 그분들이 전문 수학자는 아니지만 그 자기 연구를 할 때만큼은 수학자가 되는 거죠. 예. 그냥 수학 정리를 증명을 하고 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학 툴이니까요, 수학이. 그렇죠. 그래서 수학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이 수학이 없어지면 무너지겠죠. 예. 당장 아침에 뭐 커피값을 계산한다든지 백화점에서 어떤 할인을 계산한다든지 하기야. 예. 뭔가를 주문한다든지 집안에 공간 배치를 하느라고 뭐 길이를 재고 더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산업이 무너지겠죠.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주문, 배달 네. 그런 산업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명하지가 않죠. 근데 교수님, 저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의학을 안 배우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고 손 깨끗이 닦아야 돼, 이 잘 닦자, 잠 잘 자야 좋아, 이런 몇 안 되는 생존에 필요한 의학 지식만으로 우리는 살고 뭔가 문제에 닥쳤을 때는 그냥 전문가한테 가서 당신이 좀 풀어주십시오 하잖아요. 인류의 많은 지식 체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수학은 우리는 암세포에 같이 붙어있는 효소 몇 번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 번도 안 배우고 죽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미적분 뭐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꼭 배워야 하냐 그런 질문입니다. 뭐든지 배우면 유용하고 두뇌는 발전하고 좋으나 안 대표가 아주 무례한 질문으로 그런 건 퍼즐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정도의 네. 전 퍼즐도 충분히 복잡하고 즐거워요 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왜 그걸 배우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결론 내렸냐면 천재 수학자가 우리 인류에 필요는 하다. 예. 그런데 그 천재 수학자가 3살 때부터 저는 천재 수학자예요라고 하면 그 친구만 데려다가 수학을 가르치면 되는데 도대체 누가 천재 수학자가 될지를 몰라.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배워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없으면 인류는 죽기 때문에 그냥 다 가르친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 초등학교 때 결론 내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된다. 왜냐하면 천재과학자는 훨씬 더 많은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그랬는데 얘가 아니면 어떡할 거야? 큰일이지. 그럼 또 두 번째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다 시키는 거다 그냥. 결국은 뭐 육상 선수 하나 뽑아서 올림픽 내보내겠지만 그 사람 뽑기 위해서 전 국민이 매일 달려야 하는 것 같다. 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건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시고요. 예. 듣다 보니까 제가 재밌어서 자꾸 빠져드는데 예. 아마
어이가 없다는 얘기. 아니 굉장히 재밌습니다. 얘기를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은 네. 사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거의 상관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슬라이드. 아니요 슬라이드보다 훨씬 재밌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 수학의 강력함과 연관 지어서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 깨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있죠. 제가 좋아하던 영화 중에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첫 장면이 그겁니다. 아이들이 기억이 지워진 채로 갑자기 깨어납니다. 깨어났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올라가고 문이 열리고 맹수들이 쳐들어오고 독가스가 퍼지고 엄청난 위협들이 자기한테 오고 자기한테 남은 거는 본능밖에 없어요. 모든 기억이 지워졌으니까. 그 본능밖에 없지만 어떻게든 자기한테 오는 그런 자연의 도전에 응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사실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어느 날 눈 떠봤더니 세상에 던져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그것에 응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발전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문명이라는 것이 있죠. 문명이 있고 문명은 너무 놀라운 게 유전이 가능해요. 우리가 문명이 점점 함축적으로 점점 강력해지는데 그 강력해지는 것을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 물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고요. 근데 수학이 왜 그렇게 함축적으로 쌓여가고 물려줄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수학은 점점 쌓여갈 수가 있고 왜 그러한 것들이 점점 강력해지는지 저는 그 근원에 견고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한 번 증명이 되면 영원히 사실이에요. 뭐 2000년 전에 유클리드가 증명했거나 아니면 5000년 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뭐 루트 2를 찾아냈다든가 뭐 200년 전에 뭐 가우스가 발견한 거나 100년 전에 포앙카레가 발견한 거나 뭐 10년 전에 누가 증명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쓰여진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레고 블락 같은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고 블락을 쌓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성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기성품 레고 블락을 쓴 거라서 가장 밑에 있는 블락 하나하나가 그냥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대략 안다든지 거의 알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아는 지식이 저 밑바닥에 있으면은 한 2000년 지나면은 그게 사실은 부정확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다시 쌓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학은 그런 일이 없어요. 수학은 모든 지식 하나하나가 기성품 레고 블락 같은 거기 때문에 2000년 전, 3000년 전 쌓인 지식들이 지금까지 계속 쌓아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기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워. 했던 게 얘기가 되는 거네. 그래, 괄호 열고 나도 외웠어. 괄호 닫고야. 이거 뭐 야, 의심하지 마. 그냥 맞는 거야. 그냥 외워. 그렇죠. 그래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수학을 배워야 되냐? 왜 미적분학을 배워야 되냐? 그러면은 좋은 답은 없어요. 좋은 답은 없지만 이거는 견고하게 밑에서부터 쌓아야 가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기반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수학을 업으로 삼는 분에게 여쭙기는 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 전반부에 드렸던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이겁니다. 수학은 아름답고 수학은 좋고 다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그 이른바 필수 교육 과정에서 배워야 할 수준이라는 게 진짜 이 정도까지인 건 왜 그러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많은 수학 국민들이 수학을 왜 배워야 돼요는 아니고 재밌죠. 당연히 풀이도 재밌고 인수분해까지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수분해조차도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서 멈춰주지 왜 그 다음 거를 전 국민이 다 하게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혹시 답이 있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수학이 거대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빼면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반을 물론 완벽하게 넓진 않지만 어느 정도 넓은 채로 쌓아가야만 그 탑이 쌓여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필요한 그런 수학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있죠, 다 그렇죠. 예, 뭐 금융일 수도 있고 공학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에서 당장 뭐 인수분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예. 인수분해 없이 그런 것들이 쌓여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질문의 기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싫어한다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기도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싫어하는 이유에는 뭐 물론 복잡할 거예요. 무슨 무슨 입시제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문제, 예산 문제, 뭐 심지어는 저출산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수학을 싫어하는 현상과 연결되는 이유에는 불완전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예. 그래서 바닥부터 쌓아가면은 그 견고한 레고 블락 쌓는 뭐 아주 오래전에 쌓았던 블락도 여전히 튼튼하게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입시는 누가 수학 공부를 잘했냐 보다기보다는 누가 수학 공부를 덜 했냐라는 사람을 잘라내는 데 목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완전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착실하게 쌓아서 정말 튼튼하다. 수학의 그 학문의 즐거움을 모른다. 이해를 못한다. 예, 정말 튼튼하다라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좁게 높게만 대충 쌓고 그나마 불량품 블락도 많이 섞여 있고 그런 상태로 계속 쌓을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어떤 반감 혹은 재미없어하는 것들, 그래서 그 수학을 공부하는 대의에 동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저는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AI한테 학습이라는 걸 시키잖아요. 근데 애라고 해서 좀 이상하죠. AI한테 수학을 가르쳤더니 얘가 말도 더 잘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가르치는 게 AI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뜻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수학 공부를 받은 게 사실은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뭔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한 훈련의 한 과정일까? 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퍼즐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수학을 대체할 만한 다른 분야를 아직 사람들이 찾지는 못한 면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논리적인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쌓아도 밑에 있는 블락이 여전히 견고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논리 체계 혹은 교육 체계를 아직 찾지 못한 거죠. 뭐 2000년 전에 유클리드라는 분이 원론이라는 기하 교과서를 쓰셨는데요. 그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논리학 훈련이 뭐 뉴턴이라든지 뭐 갈릴레오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찬사를 이끌어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혹은 논리적인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이지만 더 좋은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학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AI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최신 수학 트렌드를 좀 가르쳐 주시죠. AI 그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은 뭡니까? 컴퓨터가 우리의 지성을 대체하게 될 거냐? 저희는 대체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미래나 걱정하십시오. 라고 답을 드렸지만 교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은 뭐예요? 이제 너무 핵심적인 질문했나 보다. 아니요. 제가 원래 조금 생각하고 대답해도 돼요. 그럼요. 사실 뭐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이제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그렇죠? 지도도 못 보고, 그리고 계산 능력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뭐 17 곱하기 27 그런 계산 이제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은 요즘에 일반적인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계산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전보다 계산을 덜 하고 있을까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17 곱하기 27을 계산기 하나 넣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스프레드시트를 함수를 써가면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종류의
통신을 하고 뭐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예. 전화번호도 뭐 외우지는 못해도 예전과는 비교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뭐 우리의 단체 톡방은 뭐 끊임없이 울리고 있고 예. 지도도 마찬가지. 지도를 우리가 예전보다 뭐 보는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라면은 바꿔 말하면 예전과 비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우리는 지리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퇴행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AI에 자신의 지성을 계속 외주를 점점 줘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보다는 인간은 좀 더 많은 곳에서 자신의 창의성 계속 일은 비슷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창의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겠죠. 핫서비스가 그 알파고를 창시한 그 딥마인드를 창시했고 알파고 팀에서 리더를 했던 그 핫서비스가 2020년쯤에 인터뷰를 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AI가 결국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뭐 물론 이런 지성의 퇴행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그보다는 AI가 창의성의 확대경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대경이라는 게 물론 돋보기 같은 거는 열심히 보면 보이는 것을 확대하는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현미경 같은 거는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주잖아요. 예. AI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창의적인 일을 인간에게 하게 해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는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미적분학의 창시자인데 예. 뉴턴과 함께 아마 한 400년 전쯤일 거예요. 그분이 이런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논리적인 귀결들을 하나의 기계에 담아줄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뭐 라이프니츠는 보편기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할까를 얘기를 하면서 망원경이 눈의 힘을 강하게 한 것처럼 이러한 보편기관은 우리의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핫서비스 선생님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니면 라이프니츠의 말을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야.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해주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럼 AI가 요즘 유행하고 사람들이 이제 각광을 하고 있는 AI가 지금까지 인간이 가져온 수학의 그런 역사들 그게 AI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망원경 비유를 하셔서 AI가 곧 수학입니까? 그러니까 수학이 AI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AI는 고마운데 예. 야 수학자들한테 고맙다고 해 라고 해야 할 됩니까? 만한 게 있습니까? 예, 사실 정확하게 AI라는 개념을 처음에 창시한 것도 수학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라이프니츠는 약간은 그 시절로서는 사이언스 픽션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예. 사실 기계가 모든 지성을 대체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아는 기계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수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 컴퓨터의 시초였겠군요. 컴퓨터라는 계산기. 예, 계산기. 그리고 뭐 계산을 도와주는 기계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기계가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1900년도쯤에 다비트 힐베르트라는 독일 수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 시절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수학자였어요. 그분이 제1회 수학자 대회를 열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기계가 수학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떠한 수학 문제를 입력해도 그걸 다 풀어주는 컴퓨터가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한 질문에 이어서 수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했죠. 네. 연구를 했고 그래서 앨런 튜링이라는 아주 걸출한 수학자가 있는데요. 뭐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2021년부터이던가 영국에 이제 50유로짜리 지폐 2분의 초상화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1930년대에 논문을 썼어요. 그 어떤 결정 문제에 대하여 그런 논문을 쓰셨는데요. 이 논문이 굉장히 선구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논문에서 결국
힐베르트의 질문. 그러니까 모든 수학을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수학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왜냐면은 뭐 컴퓨터의 개념도 없었고 뭐 해결이 무슨 뜻인지 뭐 할 수 있을까는 심지어 무슨 뜻인지. 근데 이 앨런 튜링은 그 자신 논문에서 결국 컴퓨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게 튜링 기계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현대에 와서도 어떤 뭐 양자 컴퓨터도 얘기하고 뭐 AI도 얘기하고 슈퍼컴퓨터도 얘기하고 뭐 스마트폰도 있지만 이 모든 기계들이 결국 튜링 기계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튜링 기계보다 더 뛰어난 기계는 사람들이 아직 상상을 못 하고 있어요. 튜링 기계가 뭔데요? 튜링 기계라는 것은 결국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수학적인 개념이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의 명령어를 주면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데이터랑 명령이랑 만나면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꾸고 하는 그런 순전한 수학적인 개념인데요. 결국 우리가 현대의 모든 컴퓨터들, 심지어 우리가 상상만 하고 있는 그런 양자 컴퓨터까지도 결국 튜링 기계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거 요즘 코딩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코딩. 코딩이라는 게 결국 명령어를 넣으면 이게 되고, yes or no. yes면 일로. 그러니까 뭐 AI든 뭐든 현대과학의 모든 결정체가 과거로부터 진화된 것이고 과거에는 그 진화가 되려면 수학이 없으면 안 됐던 거니 그런 식으로 수학은 기여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튜링이 결국 컴퓨터의 개념도 만들어냈고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개념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하지만 컴퓨터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게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어요. 컴퓨터는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은 왜요? 없다?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그거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비슷한 직관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뭐 그 앙리 뿌앙까레라는 어떤 수학자도 있었고, 뭐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결국 어떠한 수학 문제를 어떠한 컴퓨터를 만들어도 물론 또 컴퓨터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할 수가 있죠. 근데 튜링은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컴퓨터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어떠한 좋은 컴퓨터를 만들더라도 어떠한 좋은 튜링 기계를 만들어도 그 튜링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수학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결론이 났냐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람과 기계를 구분하는 어떤 철학적인 분기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기계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발견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어떠한 기계를 만들어도 그 기계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고 그 기계 안에서 주어진 명령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고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자기 성찰 못한다는 건 압니다. 기계가. 그것까지 하면 안 되죠. 그것까지 하면 위험한데 근데 그게 자기 성찰이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수학적으로 조금 유출하자면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거짓말일까요? 참일까요?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만약 참이라면 거짓말하고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은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거짓말이니까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모든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크레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냥 의미 없는 넌센스 퍼즐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그렇지가 않아요. 수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쿠르트 괴델이라는 사람이 1920년도에 나는 이 문장은 거짓말이다 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는 뭐 1 더하기 2가 3이 아니라면 75 더하기 76은 뭐 123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수학 기호로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 만약 이걸 믿는다면은 결국 컴퓨터는 그 자기 자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 문장에 대해서 참이나 거짓말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돼요. 컴퓨터는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 너가 지금 한 일이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라는 것도 결국 수학의 일부라는 것이 튜링의 주장이었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걸 반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 문장은 거짓말이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결국 수학은 수학 기호로는 증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장을 증명해도 모순이 생겨버리고 부정해도 모순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럼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예.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렵다. 그러니까 프루트 게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수학에는 분명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풀 수 없지만 사람은 그 진리를 알 수 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면 최소한 본인은 내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알 수 있다. 비유컨대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철학적이거나 애매한 내용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굉장히 명확한 내용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책이라는 게 사실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그런 문장을 만나면은 얘를 이제 참이라고 포함시키고 수학책을 더 확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조금 확장시켜 보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보다 잘하는 면도 물론 있겠죠. 네. 사람보다 잘하는 면이 물론 있겠지만 인간의 지성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뭐 너무너무 똑똑해지더라도 결국 우리의 두뇌 활동이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 뭐 AI한테 물어본다고 답을 주겠지만 그 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한 문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뇌를 계속 써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은 아무리 좋은 그런 컴퓨터를 만들더라도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AI를 만들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지성이 그 AI의 확장 혹은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의 기반에 어떤 수학이라는 제가 아는 그런 문명의 측면은 수학이고 다른 분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못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게 이걸 지금 찾고 있을 텐데 곧 찾기 시작할 텐데 인공지능을 칭찬하기 위해서건 뭐 약점을 찾기 위해서건 적어도 수학에는 인공지능은 구조적으로 못 푸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걸 증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구조적으로 괴델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아무리 컴퓨터를 발전시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사실 뭐 잘 말장난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좋은 컴퓨터 하나 만들면은 이 컴퓨터에서 뽑아낼 수 없는 결과가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또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래도 여전히 증명할 수 없는 결과가 존재하고, 그래서 뭐 계속 주고받을 수는 있어요. 컴퓨터가 계속 점점 발전하면서 시간이 무한하다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교수님 이 슬라이드에 보니까 컴퓨터는 정지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거 지금 관련된 얘기예요? 예, 그것을 좀 유추적으로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약간 뭐 크레타 사람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정지 문제를 한 번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은 정지 문제라는 게 있어요. 정지 문제는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코딩이 주어졌을 때 이 코딩이 언젠가는 정지할지 아니면 무한 루프에 빠져버릴지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은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기도 하거든요. 잘 짜면은 계속 돌아가요. 그런 것들을 코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냐? 코드를 보고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냐? 이게 무한 루프로 빠지느냐 아니면 답이 있는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정지 문제예요. 그런 거를 홀팅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요. 정지. 그걸 못 합니까? 컴퓨터는?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슬라이드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쉬운 정지하는 코딩의 예예요. 10가지 색, 예를 들어서 n에 1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n에 1을 더해줘요. n에다가 n 더하기를 n에다 넣어줘요. 그럼 2가 되겠죠? 그래서 n이 10이 됐는지 물어봐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돌아가요. 또 돌아가. 네. 그럼 2니까 1을 더 더해. 또 3이 더해. 되겠죠? 3, 4, 5, 6, 아직 7, 안 8, 9, 됐죠? 10. 4, 5, 6, 7, 8 되면 언젠간 10이 되겠죠. 네. 그럼 멈춰. 그럼 멈춰. 예. 그러면 이 코드는 멈추는 코드예요. 네. 우리가 쭉 봐도 알 수 있고 예. 사실 현대 대부분의 컴퓨터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컴파일러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요건 가능하네요. 정지가 끝이 있네요. 예. 다음 슬라이드로는 음. 뭐 제가 실제로 어떤 화장실에 갔을 때 봤던 건데 음. 왼쪽 벽을 오른쪽 벽을 보니까 왼쪽을 보라라고 써 있어요. 예. 왼쪽을 왼쪽을 봤어요. 봤더니 거기는 오른쪽을 보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을 오른쪽 봐요. 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어? 왔다 갔다 하겠죠. 영원히 가죠. 영원히 아, 가겠죠. 아. 멈추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무한 루프에 빠져요. 그러네요. 이런 것도 무한 루프에 빠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뭐 제가 필즈 메달 받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n에다 4를 집어넣어요. 예. 그다음에 4를 소수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해요. 소수라는 게 뭐 2, 3, 5, 7, 예, 11, 예. 13, 17처럼 약수가 없는 수잖아요. 예. 그래서 4를 2 더하기 2라고 표현해요. 예. 표현했죠? 네.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n을 2 늘려줘요. 이번엔 6을 해봐. 6이 돼요. 6은 3 더하기 3 네. 성공했어요. 또 이번엔 8을 해봐. 8이에요. 해봐. 8은 조금 어렵지만 3 더하기 5 예. 가능해요. 예. 10이 되면 3 더하기 7을 예. 계속해요. 네. 질문은 이게 언젠가 멈추는 코드인지 안 멈추냐? 영원히 안 멈추는 코드인지 그거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어. 뭐 한 100년 기다려봐요. 안 멈췄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한 루프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네. 왜냐면은 101년을 기다려야지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 영원히 안 멈추는지 멈추는지 아는 사람은 지금은 지구상에 없어요. 사람은 없고. 사람은 없고 하지만 언젠가 이걸 사람은 풀 수도 있죠. 예. 있다, 증명으로 풀 수 있는데 만약 사람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는 게 골드바우 추측이에요. 그리고 아, 이거는 계속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해낸 테크닉으로는 아직도 증명이 요원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증명할 어려운 논리는 문제예요. 아직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정지 문제는 자명하지가 않고 굉장히 사람한테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튜링이 증명했던 거는 정지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는다였어요. 튜링의 증명. 그 말은 컴퓨터나 AI는 결국은 모든 게 계산이지 예.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뭐 굉장히 잘 풀 수는 있어도 정지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컴퓨터 하나, 튜링 기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 저거는 정지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지하느냐라는 질문이 정지 문제. 그거는 근데 컴퓨터는 빨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까 예. 사람이 시키면 200만 년 걸리는 걸 2초 만에 해볼 수도 예. 있고 하다 보면 만약 정지 문제라면 컴퓨터는 발견하겠네요. 그쵸? 주인님 정지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푼 거고. 예,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지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는 언젠간 풀어요. 네. 예. 하지만 정지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하는 데는 모르는 거죠. 계속 해봐야 왜냐면 되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그건 사람도 그다음 못 하잖아요. 사람도 못할 때도 있지만 할 때도 있죠. 아까 왼쪽을 보라 오른쪽을 보라 그런 거는 사람이 증명할 수가 있죠. 이거는 계속이니까 무한 루프다. 직관적으로 자명한데 네. 근데 인공지능은 끝까지 계속 해보는 녀석이지만 사람은 야 이건 우리가 끝까지 해보는 건 안 돼. 인생이 80년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아보자 라는 시도를 한다는 건데 예, 그게 괴델의 지적이죠. 하다 괴델은 보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인공지능도 그렇게 사지를 못할 거라는 확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컴퓨터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수학적으로 예. 그 어떠한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도 어. 걔가 못 푸는 정지 문제는 반드시 존재한다. 물론 잘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 잘해요. 예. 요즘 뭐 컴파일러라고 부르는 것들이 코드가 주어지면은 무한 루프에 빠질지 안 빠질지 아주 판단을 잘해줘요. 예.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컴퓨터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얘가 못 푸는 정지 문제는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괴델의 생각은 인간은 결국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 뭐 힐베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수학자들이 거의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겨우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기는 게 이거냐? 나머지는 다 안다는 얘기냐? 하면 야, 그런 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그런 거잖아요. 무한 네. 그게 있는 거 가능하냐? 예. 근데 거기서도 참 모르겠다.
그 없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걸 증명하는 것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컴퓨터는 그런 걸 하기가 어렵다. AI는 끊임없이 계산만 하고 있다. 계속 맞는 게 있는지. 논리적인 전개도 물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파 지오메트리 같은 것들은 논리적으로도 전개를 잘 해요. 네. 잘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AI도 뭔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아니 그 당연히 인간도 한계가 있죠.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완벽한 인류는 없는데 맞습니다. 또 AI도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누구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왜 너는 컴퓨터 하나가 주어졌을 때 뭐를 증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공정한 비교가 되려면 사람 하나랑 비교를 해야지. 왜 그렇지. 인류와 비교를 하냐. 야. 그건 사실 뭐 페어 컴패리즌 아닐 수도 있지. 알겠습니다. 뭔가 오늘 좀 심오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도. 그래서 정지 문제 하나란 단어만 기억을 하셔도 예.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지 문제라는 정지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정지 문제인데 정지하는 거라면 컴퓨터가 빨리 찾을 수 있으나 정지 안 하는 것 같더라도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원래 그건 문제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 거지. 인공지능이 특별히 뭘 못해서가 아닌 것 같다는. 그렇지만 모든 수학 문제는 정지 문제라는 거죠. 아까 골드바우 추측처럼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모든 수학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수학 문제는 정지 정지하거나 문제로 표현할 답이 수 있습니다. 있거나 예. 답이 없거나 이런 게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만족하는 게 영원히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근데 수학자들이 풀어야 될 건 그런 것들인데 예. 모든 수학 문제들이 그거는 인공지능이 풀 수는 없을 것 같으니 그런 게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 하나의 컴퓨터가 모두 풀 수 있는 건 근데 불가능. 마지막으로 그걸 풀면 뭐가 세상이 좋아지거나 달라지거나 뭐 오래 살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풀면 단 하나 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거대한 하나의 마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뭐 전혀 멀리 떨어진 수학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가 문제없이 톱니바퀴 날이 맞아가면서 돌아가야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그런 수학이 돌아갈 수 있다. 그 파운데이션에 돌 하나가 더 얹어지는 거니까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그게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온 과정이니 알겠습니다. 자, 와 오늘 아주 깊이 있는 얘기 고등과학원 김상현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